자기계발서 1등 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세요. 마음의 양식이 쌓이는 올 한 해 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 찍었어요. 1등. 우와.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저도. 여기는 한강 작가님의 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 책도 많이 놀러와서 봐주세요. 여기는 광화문 교보문고입니다. 결국 부자는 혼자 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삶의 질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이제 삶을 사실 수가 있다. 저는 꼭 하셔야 된다.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나를 지킬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제 우리 나이대의 이야기죠. 네, 우리 나이대 가장 절실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누구나 한번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없고 또 다 이야기를 해보면 또 아픔들이 다 있어요. 네, 우리 나이에 이제 가장 접하고 있는 마처 세대라는 걸 아시죠? 우리가 보통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마처 세대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딱 그런 세대죠. 저희는 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90 이상은 다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양해 줄 사람은 이제 없다는 거죠. 자녀들이 요즘에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취업을 제대로 원하는 회사에 못하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데리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을 또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직장이 없고 앞에 캄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저의 지혜를 여기다 좀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엄마마님의 얼굴이 복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복이 막 잔뜩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아니었을까 막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뭐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뭐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부모나 인맥이 좋아서 그렇게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군대에 계시다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또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딸이 혼자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재가를 시켜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우게 되셨죠. 그래서 안동에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저하고 셋이 살았었어요. 할머니한테 귀여움, 할아버지한테 귀여움을 다 제가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외삼촌이 딱 한 분이 계셨는데 외삼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외숙모가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기억에 이제 외숙모가 미스 코리아 대구 출신이었어요. 근데 콧대가 엄청 셌죠. 이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는 저를 한 번도 뭘 시킨 적이 없는데 우리 할머니만 안 보이면 외숙모가 저를 설거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걸 알게 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맨날 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서울로 이제 그 안동의 정비소를 다 정리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모든 재산을 삼촌한테 다 이임을 하고 서울로 이제 좋은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오셨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저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겼어요. 자꾸 저 때문에 싸우게 되고 외숙모랑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할머니가 제가 12살 때 집을 나왔어요. 저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좋은 집을 놔두고 그래서 청량리에 진짜 그 할머니랑 둘이서 이제 막 과일 같은 거를 저는 뒤에서 밀고 막 이러면서 할머니랑 이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할머니가 이제 쓰러지시게 된 거예요. 저랑 둘이 있을 때. 제가 막 할머니를 들쳐업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할머니가 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지병이 있으셔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할머니한테 집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제 제가 살았던 바로 옆방에 봉제 공장을 다니는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봉제 공장을 가면은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를 저 때문에 희생시킬 수 없잖아요.
12살 제가 어린 나이에 공부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이 너무 또렷하게 납니다.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오로지 할머니를 위해서. 네.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저는 그 다음 날로 그 언니를 따라서 공제공장에서 시집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어리고, 근데 그 시대에는 다들 어려워가지고 저처럼 나이가 어린 애들도 있었어요. 뭐 하루에 막 15시간을 일하기도 하고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와 너무 이런 게 너무 힘들구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갔더니 또 교회에서도 야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저 야간 학교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막 공장이라는 데가 일이 뭐 새벽 1시에도 끝나고 이러니까 학교는 가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저만 수업 빼가지고 그렇게 해주기가 사장님 입장에서 되게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단식 투쟁을 했어요. 저 밥 안 먹는다고 학교 안 보내주면. 저는 이제 2층에서 살았고 사장님은 이제 1층에서 살았는데 맨날 이제 그 사장님 방 앞에서 제가 시간만 나면 책을 들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밥을 굶고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사장님이 할 수 없이 두 팔 들어서 저를 이제 야간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생활을 하고 공장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코로나서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린 시절을 정말 힘들게 근데도 저는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예,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학교도 다니고 본저고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긴 했어요. 정말 다른 길로 정말 뭐 나쁜 친구들하고 물들고 이런 적도 없고 착실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걸 또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가정이라는 게 너무 혼돈한신이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조금 일찍 하게 됐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시댁이 이제 분당이어가지고 이게 뭐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것들도 그 분당 신도시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도 다 받은 거를 나중에 이제 분당에 또 뭐 상가 투자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다 분양 사기를 당한 거예요. 빚을 엄청 많이 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갚는데 아마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산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해가지고 학교 급식을 소개를 해줘서 그때 이제 급식이라는 걸 처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급식을 하면서 이제 식당도 이제 하게 됐고 식당 가서 일해본 적도 없는데 식당이라는 걸 덜컥 차려가지고 이제 하게 됐었어요. 어쨌든 제가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잘 해가지고 거의 하루에 잠을 진짜 뭐 몇 시간씩밖에 못 자고 가게를 나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몸을 너무 혹사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장암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동네 병원을 갔더니 그냥 위험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약만 몇 개월 동안 약만 먹다가 호전이 안 돼서 교회 전도사님께서 얼굴빛이 너무 창백하니까 그 삼성병원에 예약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가봐라. 살도 많이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갔더니 거의 대장암이 거의 이제 말기에 가까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죽었다. 죽었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그때가 이제 29살 때였거든요. 너무 몸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참 그게 희한하게 수술을 하면서 이제 개복을 딱 했는데 다행히 이제 다른 곳에 번지지 않고 그 안에서만 딱 그 장에서만 이게 전이가 안 되고 살아나는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정말 살아났어요. 네, 안 죽고. 제가 41살에 이제 두 번째 암이 오긴 했었어요. 그때도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수술 다 하고 항암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멀쩡하게 살았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암이 걸린 이유였어요. 사실 그전에는 저는 제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살을 생각했던 적도 되게 많아요. 예.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가 딱 암이 걸리고 나서 내가 살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딱 느껴지고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땅에 이렇게 살아서 내 자식도 보고 내가 가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느껴졌어요. 항암 치료를 끝내고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어차피 우리는 한 번밖에 못 태어나잖아요. 뭔가는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살리고 죽이면 죽이고 하여튼 그 마음으로 어느 정도 몸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몸이 어느 정도 이제 추스리고 나서 다시 또 식당을 하게 됐어요. 다시 식당을 하면서 또 장사가 잘 됐어요. 예, 또 줄 서고 막 이랬었어요.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약간 이제 또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게가 한 30평 정도 됐었는데 맨날 줄 서고 손님을 놓치잖아요. 24시간 하는데도 조금 더 넓은 데로 가면 장사가 더 잘 되겠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가게를 옮기면 장사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남의 얘기예요. 내가 막상 그 상황이 되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층으로 있는 80평짜리 가게를 완전히 올 인테리어까지 다 해가지고 가게를 이제 확장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뭐 월세에서부터 직원 고용에서부터 나가는 돈은 2배인데 매출은 30평에서 했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오니까 버텨야 되는데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때 막 사채라고 써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망하면서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고 상가도 채권자들한테 뺏기고 아픈 것도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큰 고난이었는데 사업이 망하면서는 정말 그건 더 큰 고난이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동네에서 그래도 꽤 잘 나가는 장사하시는 분이 망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아무도 저를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다 외면하더라고요. 세상에 쓴맛을 그때 진짜 봤어요. 돈 10만 원도 빌릴 데가 없어요. 집도 다 뺏기고 이러면서 진짜 주머니에 진짜 5천 원밖에 없고 근데 그것도 아들이 또 뭘 해야 된다고 5천 원을 달라는 거예요. 5천 원을 달라니까 그냥 그대로 다 내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출근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세월이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보험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실적이 나오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녁에는 이제 호프집 가서 주방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주말에는 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컵을 닦아요. 나이트클럽에 컵 닦기 그렇게 큰일인 줄 몰랐어요. 그 유리 클래스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쏟아져요. 근데 그게 부딪히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손에 장갑을 몇 개를 하고 씻지 않으면 손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설거지 할 사람, 컵 설거지 할 사람. 그거를 이제 제가 일당을 조금 많이 주긴 해요. 그러면 이제 장갑을 한 서너 개를 끼고, 근데 손이 둔하잖아요. 그러면 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3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고객들이 그걸 알아주시더라고요. 제가 1년이 지나고 나서는 회사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제가 그만둘 때까지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윤택해지고 1,몇백만 원씩 월급을 받았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집안이 조금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집도 좋은 데로 이사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경매를 다 접하게 된 거죠. 경매를 접하면서 이거 내가 정말 할 일이다. 사실 경매라는 게 막상 해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영업이라도 또 달라. 엄청 손가락을 빨았어요. 돈이 안 돼가지고. 이걸 접어야 되나 이런 시절도 많이 있었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나. 경매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저를 좀 되게 억센 여자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매 물건을 하나 이렇게 임장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물건을 보는 순간 이거 꼭 내 거 같고 막 이제 환상 속에 막 사는 거죠. 제가 그래서 경매를 막 시작할 때 보험회사에서 잘 나가다가 딱 시작해야 된다. 근데 2가지 일을 같이 하기는 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제가 이제 큰 결심을 하고 이제 그만두고 정말 단돈 10원도 누가 날 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너무 힘든데 어쨌든 버텨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성취감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예, 경매를 하면서 고객들 낙찰도 받아주고 또 명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취감이라는 걸 되게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저만의 노트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작성을 했어요. 아들 장가 잘 보내기, 내가 나중에 100억대 부자가 되기, 이런 거를 다 써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사실 그냥 제가 저의 소원을 그냥 쓴 것 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뭘 썼냐면 저희 남편이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썼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네, 저희 남편이 도시기 더 세요. 네. 그거 하나만 다 제하고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 소원을.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자기의 목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꼭 실현 가능성이 지금 없지만 그것을 꼭 적어 놓으셔라. 그 많은 분들에게 제가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또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제가 그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저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형제도 없고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외롭고 힘든 거를 제 주변 사람들 결국은 부자는 혼자 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보릿고개 깔딱깔딱 할 때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인복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인복이 되게 많은 거죠. 그 많은 분들의 덕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현재 학연, 지연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의 경험담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지혜를 좀 나눠드리려고 그렇게 했고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좀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연습을 하셔라.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항상 나는 이렇게 운둔자처럼 옆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항상 나는 나대는 사람. 저 여자 되게 나대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네. 옛날에는 그렇죠. 요즘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해요. 흥해요 진짜. 그리고 나쁘게 나대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오지랖 넓다 그러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더라고요.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사람을 만날 때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힘드실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다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나를 안 좋은 쪽으로 이끄는 것도 결국은 사람인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죽기 전까지 물려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지고 계시다가 자식이 문지방 한 번이라도 더 넘어오게 그렇게 하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자녀한테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뭘 하나씩 사줘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경매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죠. 대책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다 주지는 마셔라. 우리가 남은 인생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크게 가지시고 저처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데다가 그게 냉장고든 어디든 나의 목표를 온 가족이 볼 수 있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저런 목표가 있구나. 가당치 않은 목표일 수 있겠죠. 갑자기 100억을 써놨어.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렇죠? 가당치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마인드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꿈이나 원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셨으면 좋겠다.
우선은 이 책이 좀 나오기까지 어떤 뭐 스토리라든지 준비하시면서 좀 얼마나의 기간이 소요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책이 준비되는 게 거의 한 1년 걸렸어요. 작년 꼬박 걸렸다고 좀 거의 기간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저희 이번에 이 책이 첫 장을 딱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자서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자서전 아닙니다.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플러스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심어드리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자서전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읽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시 읽으시는 분들께도 이런 부분 좀 집중해 보시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이 경매 입문서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딱 그 내용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 이제 두 번째 책은 물론 우리가 돈도 중요하죠. 돈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40대에서 한 60대 중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가장 은퇴라든지 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 뭔가를 해야 하는데 방향성을 이루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에는 방향성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나이 때 눈이 좀 침침하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조금 커서 보시는데 조금 덜 불편하시다 보니까 이 페이지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두 번을 읽는다는 게 사실 부담스럽기는 하실 텐데 책을 이제 여러 번 읽었거든요. 여러 번 읽어서 이제 계속 뭐 잘못된 거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저도 이제 느낀 건데 삶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40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직도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자녀를 두신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큰 글자로 써주셨어요. 25년도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해설을 하고 가야겠죠? 네네. 지금 2025년도는 뭐 너무 암울하죠. 지금 부동산 쪽에서 이제 올해 뭐 경매를 일단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해서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요, 상당한 기간 동안 암울한 시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투자를 하거나 평생 내 집을 하나 장만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내 집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다가와 있고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러면 어떤 부동산, 어떤 걸 사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파트가 수요와 공급이 지금 건설회사들 문제로 인해서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가 막 좋은 위치, 우리가 누구나 선호하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위치의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거나 그럴 일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타 지역들, 그 외 지역들은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매물이 쌓이고 급한 사람은 이제 급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는 내 집 장만을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경매를 한다 그러면 경쟁 입찰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매 시장에서는 아무도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전부 다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파트를 사더라도 급매로 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이 낙찰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가격 자체는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집 장만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대출이나 이런 정부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그다음에 이제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수익형 부동산들, 우리나라가 지금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지금 바뀌는 타이밍에 지금 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꺼번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올해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 아마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기회에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세를 끼고 우리가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이런 걸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빌라라도 낙찰을 받아서 투자용이라 그러면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전세보다는 이런 용도로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출이나 이런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가는지를 한번 보시고 아마 올 한 3, 4월 정도 되면은 방향성이 조금 나올 거예요, 정부에서. 그거를 좀 읽어보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우리에게 지금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자산관리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 네. 자산관리요. 네. 그러니까요. 이 자산관리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자산관리 얘기하면 뭐 자산을 관리할 게 있어야지 자산을 관리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부동산을 어쨌든 저는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은 코인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투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병행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맨날 뭐 주식을 사고 나면 떨어지고 돈을 잃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은 사실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이제 부동산의 자산 관리는 급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보면 급해요. 매입을 하는 것도 급하고 이걸 빨리 팔아치우는 것도 너무 급해요. 다들 다 단타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지금 단타를 했지만 다음에 투자할 때는 또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조금 오래 묵혀두는 것이, 왜냐하면 사고 팔고 하면서 기회비용이 계속 나가요. 세금도 나가고 새로 사면 또 인테리어도 계속 해야 되고 복비도 계속 나가야 되고 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계속 물어야 돼요. 양도세도 계속 내야 되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얘를 묵혀두면 알아서 지가 내가 잠을 잘 때도 저절로 알아서 성장을 해갈 건데 막 너무 급하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자주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팔 때는 정말 팔아야 될 타이밍일 때만 저는 팔아요. 매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자산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파는 거를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자산 관리 할 게 생겨요. 안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자산 관리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몇 년 전쯤에 생각해보면 한 3년, 5년 정도 생각 안 하고 둘 수 있으면 돌아. 그때는 참 이 3년, 5년이 멀게 느껴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5년도 더 전인 것 같아요. 결국 그 때는 오기 마련이니까 요 점을 또 잘 서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취미는요 하셨거든요. 아, 저 취미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취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저 골프도 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등산도 그렇게 산을 너무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동차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좋아하고 헥헥거리면서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의외로 되게 단순해요. 그냥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소한 거에서 어느 날 이렇게 조용한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뭐 음악을 딱 틀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막 좋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행복하고 느껴지고, 뭐 책을 읽는다는가 이런 거는 요즘에 취미라고 하는 건 너무 그렇고요. 네. 예, 어디 여행을 가는 거는 이제 제가 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유튜브를 촬영하고. 이게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큰 취미도 되면서 저의 일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저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많이 해소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일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제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지구 세 바퀴를 이미 돌고도 남을 만큼 다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같은 곳을 두세 번 갔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전에 와봤던 데인데 막 이러기도 하고, 약간 전원주택이나 이런 곳에 가면서 막 호박꽃이 피어 있으면 막 호박도 구경하고 밤나무가 있으면 밤도 구경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미가 있어요.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집들을 구경하고 이런 집들을 소개하고 이러면서 이 동네는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 살아봤던 동네잖아요. 우리가 다 살아볼 수는 없어서. 근데 임장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조금 호기심도 충족을 하고 소소한 일상들을 임장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의 취미라고 할 수 없는 취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또 여행 가는 기분으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잘 맞는 일을 잘 찾으시는 느낌도 들고요. 또 그 곳에 가셔서
근처 시장에서 칼국수도 드시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으신다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려고 할 때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또 질문 남겨주셨어요. 아, 네.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할 때 이제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경매 이제 세미나를 들으러 오시면은 막 건물 하나가 막 뚝뚝 떨어질 것 같고 제 강의만 들으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데 경매를 이제 하시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게 이제 투자용인 건지 아니면 내가 실수요자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상태, 내가 현금을 얼마를 갖고 있고 대출은 얼마나 유용하게 끌어와서 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 있는지, 나의 신용 상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리고 나의 요즘엔 직업이 없으면 대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경매라는 게 리스크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만 조심하면 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경매 입문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으시고요. 공부는 무조건 하시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공부할 시간도 없고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러시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메일옥션 같은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대행을 맡기시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도밖에 하지 않고, 그거보단 조금은 더 비싸긴 하지만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맡겨서 안전하게 취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내가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다. 사실은 요즘에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경매 분야에서도 충분히 내가 투잡이나 쓰리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업을 하고 계시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퇴직이 없잖아요. 내가 백발이 돼서 또 할 수가 있는 일이어가지고 저는 공부를 해서 이것을 나의 평생 직업으로 삼아서 1년에 한 서너 건만 잘 낙찰 받는다면 거기서 단타를 하던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던 여기에서 수익을 1년마다 4, 5천씩을 내 수익으로 따로 내 본업에서 나오는 거 말고 따로 이렇게 통장을 월세 통장이라든지 매도를 해서 또 거기서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통장을 따로 만드셔가지고 1년에 나의 수익이 불어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좀 짜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질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삶을 사실 수가 있다. 저는 꼭 하셔야 된다. 경매라는 게 이제 좀 사람들이 좀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취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차피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기회를 놓치면 누군가 그 기회를 뺏어가요. 예, 그래서 주저하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업그레이드된 삶을 지금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시려면 주저하지 마셔라. 경매하실 때는 주위에서 뜯어말리시는 분도 많아요. 그 왜 그런 거래? 막 이러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나를 믿으세요. 못 믿으시면 복만마를 믿으시든지. 네. 그렇게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좋은 메시지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들도 있는데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취미와 조금은 연관되는 질문일 수 있으나 내가 가장 힘들 때 큰 위로나 힘이 되어준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성향이 저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힘들고 어렵고 그럴수록 저밖에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기댈 수 없고요. 예, 누구한테 의탁할 수도 없고요. 힘들고 더 어려울 때 더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한테 기대거나 누구한테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공감을 못 해줘요. 그럴 때는 나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는 저는 더 단단하게 그냥 저 혼자일 때가 더 많아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많은 그런 시간들을 겪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기쁠 때는 나누는 게 좋은데요. 슬플 때는 그냥
그냥 슬프다기보다 조금 뭔가 결정해야 되고 어려운 시기에는 저 혼자 해도 되더라고요. 다만 스트레스가 되거나 너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저는 노래를 불러요.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노래를 틀어놓거나, 기쁠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음반도 내고 그러긴 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달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좀 궁금했던 것은 그 혼자서 독학을 한 2년 정도 네.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좀 네. 힘들거나 네. 포기할까 하셨던 생각은 없으셨나요? 경매를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막 임장도 혼자 가보고 막 공부도 해보고 뭐 법원도 혼자 입찰 가는 거 구경도 가보고 혼자 막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힘들다는 생각은 사실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힘들었던 적은 제가 이제 경매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고객분들한테 낙찰을 받아들이고 막 시작을 했을 때 명도라는 거를 또 해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처음이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강제집행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막 욕을 막 하시고 저한테 이러니까 내가 이런 욕을 먹으려고 이 일을 했나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또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보통 이제 저를 찾아와서 뭔가를 낙찰 받아주셔서 아파트를 좀 하나 해주세요. 우리는 월세 살고 있는데 너무 버거워서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저는 너무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또 책임감이 또 막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누군가한테는 이게 전 재산이거든요, 사실. 그걸 저한테 맡기고 아파트나 내 살집을 평생 뭐 50대 이러신 분들이 평생 자기 살집을 마련을 못 하신 분도 있다가 사업이 망해서 다 날리고 다시 저를 찾아오시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그런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것들이 저를 처음엔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사건들을 하나씩 다 정리를 하고 그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보람이 느껴지고 제가 자신감이 붙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처음에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아까부터 눈에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성공자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어떤 덕목이나 가치를 좀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좀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요즘은 다 이제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데이터로 요즘에는 막 내가 뭐 수치가 얼마고 이거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데이터화 해가지고 엄청 신경을 쓰고 많이 달라진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방송도 틀면은 다 건강에 대한 얘기가 그 시간대별로 아주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건강을 매개로 해서 또 연관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연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건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겉에 있는 정신도 이제 건강에 들어가는 거긴 하죠. 들어가기는 하는데 너무 이제 겉에 보여지는 부분, 날씬하고 멋있고 막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서 멋있게 보이고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데 아프지 않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내가 건강해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줄이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몸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의 인생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지금 당장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건강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나의 정신세계는 어쩌면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에 좀 나의 정신세계를 무장할 필요가 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병이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몸이 망가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신이 목표가 없거나 내가 누군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껍데기만 건강한 거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을 못 움직이고 장애가 있다고 해도 정신만 살아있다면 나는 매일같이 꿈꿀 수 있다. 여러분에게 정신 차려라.
몸의 뭐 에피소드랄까요? 네, 처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서 에피소드랑 그런 에피소드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조심하셔라 혹은 신경 쓰셔야 된다 이런 거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죠. 네, 다양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는 한데 슬럼프가 왔을 때도 좀 있었어요. 그 슬럼프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별로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또 매일 같은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오늘 하루가 오늘 또 눈 뜨고 일어나서 일하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하면 또 지나가고 법원에 갔다가 뭐 하고 이렇게 또 지나가고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때가 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오래는 못 가요, 그게. 예, 막 슬럼프가 와도 막 그거를 막 1년씩 뭐 몇 개월씩 이렇게는 못 하는데 2, 3개월 정도는 왔다가 갈 때가 가끔가다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게 왔던 때가 있었어요.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뭐냐, 돈이 잘 안 벌릴 때야, 누구든. 항상 그래. 어떤 때는 막 돈이 잘 막 물결 들어오시듯이 이렇게 막 들어와요. 어떤 때는 갑자기 일이 좀 잘 안 돼요. 안 되고 침체가 되고 이러면은 원동력을 잃어요. 돈이라도 잘 벌리면 돈 벌어서 이렇게 막 행복하다 막 이러고 하는데 돈도 안 벌리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앉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항상. 어느 이제 철물점을 하시는 약간 한 60대 자녀분들도 다 결혼시키고 두 부부가 이제 서울의 상도동 동작구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남편분은 철물점을 운영을 하시고 부인은 뭐 맨날 이렇게 봉사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어요. 본인들도 어려우면서 뭔 봉사를 저렇게 많이 다닌다고 저러시나. 근데 돈도 2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저한테 집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평생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철물점도 임대로 이제 한 달에 60만 원인가 이렇게 월세로 내시고 철물점을 한 자리에서 한 15년을 하셨대요. 그러면 나는 일을 다니겠는데 왜 봉사를 다니시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대출을 좀, 사업자가 있으시니까 철물점을 하셨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빌라를 조금 이제 지하 아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드리고 계획을 짜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이제 상도동에 마침 경매가 이제 빌라가 이제 나왔는데 4층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낙찰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명도가 다 끝나고 집이 완전히 비었을 때 저는 고객을 꼭 오시라고 하거든요. 미리 오라고 절대 안 해요. 제가 싹 정리를 한 다음에 오시라고 해서 이제 집을 딱 보여드렸어요. 낮에 오셨는데 햇빛이 막 베란다에서 막 주방으로 그냥 햇빛이 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4층으로 올라가면서 해객되느라고 별로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었는데 이분은 이제 올라오셔서 자기가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맞이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를 낙찰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제 손을 꼭 붙잡고 부부가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또 가시면서 밥이라도 사드시라고 봉투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뭐 큰 돈이 들어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분들을 보고 그래, 내가 이분들처럼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일을 통해서 희망이 좀 되어드리면 진짜 이것이 나의 보람이겠구나. 그때 슬럼프를 그분들을 보면서 좀 이겨냈어요. 그래서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람있게 오래 하게 됐던 이유도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저한테 좀 일깨워 주셨던 그 점이 조금 기억에 남고요. 또 혹시라도 지금 요 시점에서 한 시간에서 2분 정도만 즉석에서 질문 주실 분이 있다면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옆에 계신 소개로 복마마님은 유튜브에서 2분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일택이거든요. 일에 건태기도 않고 일택이고 뭔가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새롭게 도화선을 원동력이 되는 뭔가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지 작은 거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거죠? 그냥 삶에 대한 슬럼프가 좀 오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다 보면은 뭐 권태기를 여러 번 겪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삶에 대한 권태기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슬럼프가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어떤 동기부여를 찾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슬럼프가 오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사실 엄청 큰 감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지하철 타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그 두 다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여기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는 경제력도 감사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감사함을 잊고 살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뭔가 경매를 해서 동기부여를 찾아라 막 이런 거보다는 지금 나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내 자녀들이 안 아프고 나의 곁에서 가족들이 다 울타리가 돼서 잘 성장해주고 있고 남편이 밥 잘 먹고 회사 잘 다녀주고 있고 남편이 실직해봐요. 내가 지금 나가서 두 팔 걷어고치고 지금 전기세 내고 관리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 권태기고 뭐고 소용없어요. 지금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이게 배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살다 보면 우리가 동기부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이거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뭘 찾아내야 돼. 그러려면 일단 나의 생활에서 감사함부터 찾으시고 이 감사함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경매를 하고 싶은 건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정말 살고 싶은 하루일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 지금 이 삶이 이 1분 1초도 누구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1분 1초일 수 있어요. 이 감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남 눈치 보지 말고 즐겨